안녕하세요. 오늘 패러렐 마더스 관객과에 대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한예리 씨와 같이 이야기를 진행할 이은선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한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황을 잠깐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공식 석상 아닌가요? 네, 저는 놀았죠, 뭐. 작품을 보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네. 작품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배우로서 부족하게 늘 생각했던 지점들을 좀 준비해 가고 있는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네. 재정비의 시간을 네, 보내셨군요. 오늘 저희가 오기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을 봤지요. 네, 보고서 거의 생중계 랠리를 하듯이 막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얘기할 작품도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있었죠. 저는 그 네. 투샷이 너무 좋아서. 어떤 투샷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비에르 바르뎀과 페넬로페 크루즈가 같이 나란히 이렇게 딱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이들이 너무 잘 어울리지만 정말 세계적으로도 참 대단한 배우들이잖아요. 부부라는 게 또 얼마나 자기 친들에게도 되게 프라이드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멋진 한 쌍이었어요. 뭐 많은 부문이 치열했죠. 전 아카데미 시상식 보신 분들이라면 뭐 예측과 빗나가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네. 예측한 대로 흘러갔던 부분도 있었을 건데 잠깐 얘기 나온 김에 하면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알짜는 준이다. 지금 기조일상 올라간 건 거의 다 쓰러져. 생겼다. 네. 벨파스트와 뭐 파워 오브 도그는 네. 지금 어쩜 좋죠. 뒷 좋은 개살구였다. 그렇죠. 부문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상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또 티모시 샬라메 의상 얘기로 마무리를 했었죠. 정말 네. 너무 잘 컸어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오늘 그 방영이 됐던 많은 부문 중에 사실 예측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게 여우주연상이었어요. 그리고 한예리 배우는 아카데미 회원으로 투표를 하셨잖아요. 네네. 누구에게 했는지 밝힐 수는 없지만 그쵸, 어쨌든 지난해는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기도 하고 네. 또 투표도 하시고 오늘은 또 생중계를 보시면서 굉장히 남다른 하루를 보내셨겠네요. 아카데미 시상식과 관련해서는. 되게 저 자리에도 나도 있었었지라는 생각이 그냥 불현듯 들면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내가 했었던 게 맞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되게 많은 좋은 영화들이 계속 생길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박수를 받고, 그리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고생했다고 칭찬해주는 이런 자리들이 정말 필요한 자리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쵸. 마지막으로 아카데미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아카데미 얘기를 오늘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쵸. 저도요. 그쵸. 저희 둘이 같이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윌 스미스 덕에 제가 갑분싸라는 게 이러는 거구나를 진짜 확실하게 실감을 했죠. 네. 살짝 놀랬어요. 너무 놀랐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뭐 쇼인가 뭔가 막 네. 이러고 있다가 근데 뭐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지만 둘 다 똑같다.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남의 치부를 그쵸. 진짜 속된 말로 입을 턴 사람이나 또 그렇다고 웃다가 아내 표정 보고 눈치 봐서 올라와서 때린 사람이나 뭐 그게 그거다라는 생각을 어쨌든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매번 큰 이슈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폭력 이슈는 처음이라 그쵸. 너무 당황스럽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국내 반응보다 훨씬 세게 그 윌 스미스에게 문책하는 반응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하던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또 흘러갈지를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쨌든 페넬로페 크루즈가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작품을 오늘 보셨어요. 패러렐 마더스라는 작품 보셨는데 영화를 보기 전에 혹은 아니면 이 패러렐 마더스라는 제목에서 상상하셨던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제목만 들었을 때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는 동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에 평행 사는, 무주같이? 네.
그런 어머니들의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나 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딸에 관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모도바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의 이야기의 원료 같은 세계가 어머니, 모성이라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페넬로페 크루즈가 출연했던 귀향이란 영화를 봐도 그쵸. 어머니를 유령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로 엄마와 딸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충분히 짐작하셨을 내용도 네. 펼쳐질 법한 이야기였는데,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 서스펜스 같아요. 그러니까 스릴러와 서스펜스의 차이점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스펜스는 관객은 알고 있는데 주인공은 모르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테이블 밑에 폭탄이 있는 걸 우리는 아는데 주인공은 모르고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관객은 불안하죠. 저 폭탄이 언제 터질까? 그걸 생각하는 게 서스펜스고, 폭탄이 붙어있는 걸 주인공도 모르고 관객도 모르는 게 스릴러죠. 그래서 갑자기 터지면 놀라게 되는 게 스릴러인데, 이 영화는 관객은 아는 정보를 아나에게 주지 않죠. 야니스가 언제 말할까, 어떻게 할까, 아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까 라는 서스펜스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보신 페레럴 마더스라는 영화고요. 영화에 나오는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이나 뭐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은 차차 조금씩 나눠보도록 하고, 이 영화가 애초부터 화제가 됐던 이유는 알모도바르 감독과 페넬로페 크루즈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작품까지 7편의 작품을 같이 했어요. 라이브 플래시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내 어머니의 모든 것, 귀향, 그리고 브로큰 임브레이스, 이 작품을 많이들 모르실 텐데 중간에 이 작품을 꼭 보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코미디 작품 중에 I'm So Excited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 작품을 둘이 같이 했었고, 그리고 페인 앤 글로리, 그리고 오늘 보신 페롤레 마더스까지 총 7작품을 같이 했는데요. 이 작품은 지난해 페넬로페 크루즈에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인 볼피컵을 안긴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감독과 배우가 같이 만났을 때 생기는 시너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확실히 가장 이 여자에 대해, 페넬로페 크루즈라는 배우에 대해서 가장 많은 가능성과 호기심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함께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페르소나가 되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에게서 이 감독은 분명히 뭔가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처음에 저는 페넬로페 크루즈라는 배우를 바닐라 스카이에서 처음 봤어요. 그때 톰 크루즈랑 이렇게 같이 나왔을 때 그냥 정말 인형같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감독님의 알모바르토 감독의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정말 배우로서의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구나, 자신만의 어떤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준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을 전 세계 관객들이 똑같이 하는 경로이기도 하죠. 페넬로페 크루즈 섹시 스타, 네. 할리우드에서 스페인 배우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성공한 배우 이런 식의 자리매김들을 하다가 알모도바르 감독과의 작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단계를 밟게 되는데요. 이전에 바로 직전작을 두 사람이 함께 했던 작품이 페인 앤 글로리라는 작품인데, 2016년 마드리드에서 이 작품이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페롤레 마더스가. 그래서 야니스가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묘하게 페인 앤 글로리의 마지막과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페인 앤 글로리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모도바르가 만든 자전적인 이야기고요. 이 사람은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페인 앤 글로리가 처음 나왔을 때 전 세계가 굉장히 놀랐던 이유는 알모도바르가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유년 시절부터 고통받는 노 감독이 된 현재까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받는 현재까지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같이 공연을 한 그 작품에서 페넬로페 크루즈에게 본인의 어머니 역할을 맡겼었죠. 그래서 페넬로페 크루즈라는 배우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의지와 사랑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그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페인 앤 글로리의 마지막 장면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장면의 여운을 굉장히 잊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말하자면 알모도바르의 어린 시절의 아이를 페넬로페 크루즈가 이렇게 버스 정류장까지 이렇게 재워요. 이렇게 안고 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넓어지면 페인 앤 글로리 촬영 현장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게 영화다.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 이런 것이다라는 마무리로 끝나요. 그렇게 촬영 현장의 전체적인 풍경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났기 때문에 촬영장에서 시작한 이 영화가 좀 흥미롭게 네. 다가왔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두 사람이 함께 작업했던 첫 번째 영화의 라이브 플래시 한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이 라이브 플래시 첫 장면에서 알모도바르 감독이 페넬로페 크루즈라는 배우를 아주 도발적으로 소개합니다. 도발적이라는 게 뭐 역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서 버스에서 아이를 낳는 여자로 출연을 시켜요. 그래서 그 오프닝 시퀀스가 1970년대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빅토르라는 아이를 낳는 어머니 역할로 페넬로페 크루즈를 본인의 세계에 처음 발을 디디게 만듭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서 그 빅토르를 연기한 사람이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한 캐릭터란 사실이에요. 이게 좀 웃기죠. 네. 본인 남편을 낳은 거죠, 말하자면. 네. 근데 어쨌든 그때는 뭐 그런 관계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같이 작업을 한 내 어머니의 모든 것에서도 바르셀로나 슬럼가에서 결국에는 아이를 낳고 에이즈로 사망하는 수녀 역할을 페넬로페 크루즈에게 맡기기도 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작업은 항상 어머니이거나 임신 중이거나 어머니가 될 페넬로페 크루즈를 담아내는 작업들로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항상 알모도바르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난 항상 페넬로페 크루즈를 보면 어머니를 연기하기에 굉장히 이상적인 배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그녀에게 어머니 역할을 맡겨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보신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독특한 상황 같지만 실제로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모티브로 극본을 썼던 건 아니고요.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란 작품이 나왔을 때 이미 알모도바르가 페넬로페 크루즈에게 말합니다. 나와 세 번째 영화를 같이 찍자. 그러니까 이 약속은 굉장히 오래된 약속인데, 그때 생각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혼모가 두 명의 미혼모가 병원에서 같은 날 출산을 하는 관계로 만나게 되고, 한 명은 지금 여기 아나의 상황처럼 원치 않는 성폭력으로 임신을 한 여성이고, 한 명은 자리를 굉장히 잘 잡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여성인데 아이를 낳는, 그렇게 만난 여성의 관계 정도를 생각했다가 이 이야기를 20년 동안 디벨롭을 시킨 결과 오늘 보신 이야기처럼 스페인 내전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와 연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페넬로페 크루즈를 다시 한번 어머니로서 영화 안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페로레 마더스를 포함해서 두 사람의 작업을 했던 것 중에 가장 베스트로 생각하시는 작업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귀향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그때의 페넬로페 크루즈가 너무 인상적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생명력이나 아니면 그 여성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어머니로서의 강인함?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머니 앞에서는 또 한없이 또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참 통속적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되게 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되게 이 감독님의 영화는 이런 영화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확 와닿게 해준 영화가 귀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합니다. 저도 귀향의 많은 장면들을 좋아하는데, 혹시 귀향이란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고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셔서 빠른 시일 내에 꼭 그 영화를 보시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알모도바르와 페넬로페 크루즈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고요. 이따가 귀향 얘기를 또 잠깐 이야기와 연결지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가부장으로 대변되는 그 아버지들의 세계 때문에 여자들의 세계가 파괴되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파괴가 됐지만 이후에는 유령이라는 어떤 모티브를 통해서 다시 어머니와 딸 세대 간의 연결이 되고 그들의 연대가 다시 화해되는 여성 공동체의 이야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원제가 볼베죠. 그러니까 그 귀향이라는 건 스페인어가 볼베인데, 거기서 그 동명의 노래를 부르는 페넬로페 크루즈의 장면이 있어요. 네. 실제로 배우가 부른 건 아니고 정말 환상적인 립싱크한 장면이긴 한데 정말 궁극의 립싱크를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장면으로 아주 강력하게 기억이 되는 영화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페인 앤 글로리의 그 마지막 장면, 그리고 어머니로서 등장했던 그 모든 장면들에서 굉장히 숭고한 아름다움 같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페넬로페 크루즈와 알모도바르의 작업 중에 이 영화를 포함해 딱 3개를 뽑으라면 저는 페로레 마더스, 그리고 페인 앤 글로리, 귀향을 꼽고 싶어요. 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코우니 작품 빼고 사실 다 추천하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배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작품도 중간중간 뭐 개인적인 작업들도 하긴 하지만 한 명의 감독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분기점마다 작업을 하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어떤 경험이에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큰 영광일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글쎄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계속 강렬해질 수 있다는 거는 엄청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아주 가지고 태어난 뭔가가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그만큼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너무 환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언젠가 누군가 그러면 이런 식의 작업을 제안한다면 그 감독과 계속 나이 들어가면서 작품을 찍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종관이라든지 누군가 제안을 한다면.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자주 영화를 찍기가 힘들어요. 한국은 시스템이 조금 달라서 그런지. 그래도 저는 같이 함께 했던 감독님들과 좀 작업을 꾸준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감독님들이 배우의 모습을 가장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억하는 어떤 내 모습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의 이 나이에 또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작품 한 작품도 온때가 맞아야 되고 네. 좀 시간과 작업에 다 모든 것이 좀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아야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한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리허설만 3-4개월 정도를 했다고 해요. 정말 연극처럼 계속해서 리허설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페넬로페 크루즈는 알모도바르의 작업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나를 연기한 밀레나 스밋 같은 경우는 알모도바르와 첫 작업인데다가 이 사람이 두 번째 영화예요. 첫 번째 영화를 찍고서 그 네. 프로모션 기간 중에 이 영화의 오디션을 계속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작품이 사실.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고 네. 원래는 모델 활동을 했던 밀레나 스밋이라는 배우인데요. 4번의 오디션을 계속해서 봤는데 알모도바르의 영화인지는 몰랐대요. 오디션을 계속 보다가 네. 4번째 오디션을 봤을 때 콜을 받고 사실 이거 알모도바르 영화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영화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4개월간의 리허설을 거쳐서 이 두 여성 간의 관계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디벨롭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촬영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 영화는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스페인 내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얘기가 그렇게 연결될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못했어요. 네. 말하자면 이 영화는 그 뿌리찾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두 갈래의 이야기가 따로 떨어져서 진행이 되는 것 같다가 결국엔 하나로 합쳐지는 네. 이야기인데 그 스페인 내전에서 묻힌 증조부의 유해 발굴 작업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근데 영화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셨어요? 그 이야기가 이 엄마들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은 그 아나랑 야니스가 결국에는 싸우게 되면서 너의 역사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너의 역사를 알아야지 네가 어디에 있을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아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한 뒤에 어떤 결심을 하게 되고 자신이 스스로 아나에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내가 나라는 사람의 정의를 내릴 때 이 역사들 뭐든 그리고 나의 조상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선택에 의한 것이고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와 어떤 역사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잘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니스가 자신의 조상을 살쓰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스가 그런 결심을 하고 솔직하게 아나에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약간의 역사 수업 같은 이야기를 제가 시작을 할 텐데 노잼일 거예요. 하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라이브 플래시라는 영화에서부터 얘기를 잠깐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버스에서 아이를 낳는 여성의 모습으로 페넬로페 크루즈가 처음 알모도바르의 세계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배경이 1970년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 스페인의 독재 정권 체제가 끝나기 바로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75년에 프랑크 정권이 무너졌고 그 이후에 서서히 민주주의가 도입되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스페인인데요. 70년이면 75년으로부터 5년 전이니까 말하자면 과도기였던 거예요. 무언가의 움직임이 막 벌어지는 시기였고, 그래서 그때 페넬로페 크루즈가 낳은 그 아이를 영화 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치 새로운 스페인의 탄생처럼 사람들이 막 이 아이를 대해요. 우리나라에서 마치 밀레니엄 베이비가 태어난 것처럼 그 지역 신문에서 이 아이의 탄생, 그러니까 밤중에 버스에서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아이를 다루는 보도 같은 것들이 그 영화에 막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영화를 보실 일이 있다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카메라 움직임 자체가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의 탄생처럼 표현을 해요. 네. 그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정말 다가가는 것처럼 카메라가 다가가는 오프닝 시퀀스로 문을 열고 있는데, 그렇게 문을 열었던 라이브 플래시란 영화는 마지막에 또 다른 출산의 어떤 것으로 그 영화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알모도바르 영화에서 출산과 모성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재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과 연결이 되냐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것, 출산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스페인의 독재 정권이 남긴 그늘에서 무언가를 복구하고 재생하려는 상징으로 항상 알모도바르 영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처의 새로운 극복을 하거나 혹은 그러려는 의지로서 출산에 대한 장면의 모티브를 쓰는 건데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스페인 내전에 집착을 할까? 혹시 가족 중에 이렇게 좀 억울하게 묻혔던 사람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모도바르의 가족 중에 스페인 내전이나 독재 정권으로 희생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스페인 내전의 참전 용사이긴 하시지만 그렇진 않고요. 하지만 늘 그의 영화적인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트라우마 자체가 그 사람들의 DNA에 남아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리고 알모도바르의 초기 영화들을 보면 지금 영화와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뚤어진 욕망, 성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녀에게 같은 영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알모도바르 영화 비판을 받았던 지점 중에 하나죠. 프랑크 정권이라는 그 군부 독재 시절에는 스페인 안에서 아주 견고하게 가톨릭 사상이 옹호되던 시기입니다. 그런 영화를 만드는 건 그 사상의 균열을 내는 아주 파괴적이고 억압된 욕망을 예술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그것에 대한 호불호는 아주 강렬하게 갈렸겠지만, 그래서 모든 영화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알모도바르의 영화를 보면 항상 주인공은 사회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회의 변두리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희생을 감안했던 사람들이 늘 이 사람의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계층이 여성, 그리고 LGBTQ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이 늘 알모도바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역사에 조금 소용돌이에서 항상 무슨 일이 있었을 때나 이럴 때 조금 열애됐던, 그러니까 그렇죠. 그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휩쓸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아까 귀향이라는 영화 얘기를 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부장적인 인물들로 인해서 삶이 거의 파괴되는 수준에 가는 여성 캐릭터들이 항상 등장을 해요.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모티브가 항상 성폭력이죠. 아버지로부터의 성폭력, 혹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폭력, 이런 식으로 출산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고 삶이 파괴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려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알모도바르 영화가 상당히 비판점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귀향이라는 영화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남성 캐릭터의 개입이 아예 없어져요. 아버지 역할들을 그냥 거세해버리는 거예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네. 입도 열 수 없는 거죠. 말도 얹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남성 캐릭터의 개입과 주장이 없이 여성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영화가 바로 귀향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알모도바르 영화에서 항상 드러난 주제라면 재구성,
무너진 것으로부터의 무언가의 재건이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의 표현은 아니고 스페인의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알모도바르에 대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알모도바르의 영화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혼돈에서 논리를 만들고 과거의 파편과 트라우마에서 가족과 국가를 재건하려는 열망이 그 영화에 있다 라고 분석을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한 표현은 아니지만 동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앞에서 스페인 내전이나 역사를 다룬 영화와 이 영화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늘 그것을 은근하게 드러내다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드러낸 영화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의 짐작인데 감독들이 나이를 먹고 여러 가지 인생들을 살다 보면 자신에게 가장 솔직해지는 원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고레다 히로카즈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조금 더 온화하게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으로 그 사람 영화가 점점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모도바르 같은 경우는 자전적인 이야기를 숨겨왔다가 계속해서 드러내는 방식의 영화 만들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페인 앤 글로리로 작품을 만들면서 본인의 아주 솔직한 자전적인 이야기를 만들거나 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은근하게 드러냈던 것을 아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역사적인 뿌리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으로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아니스를 통해서 본인의 거짓을 이겨내고 진정한 아이의 뿌리를 찾아주고 나의 진정한 뿌리를 찾고 사람들의 타당한 뿌리를 찾아주려는 그 아니스의 상황과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내전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역사 기억법 이런 얘기도 잠깐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게 좀 실제로 궁금했어요. 있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스페인 내전은 1930년대에 그 군부 쿠데타로 우리나라로 치면 전두환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프랑코 정권에서 민간인을 엄청난 규모로 대학살하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고 이것을 피카소가 게르니카라는 작품으로 그리기도 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는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2차 대전을 앞두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소련 같은 좀 열강의 요구들도 있었어요. 뭔가 독재 정권이 잡아야 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스페인이 좀 희생된 면이 있는 건데 문제는 70년대에 사면법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프랑코 정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용서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한다. 뭐 예전에 고문 기술자들을 용서한다. 이런 법이 생겨버린 거죠. 그럼 피해자들 입장에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군부 독재 정권의 40년에 넘는 그 역사 자체를 그냥 도려내겠다는 의지인데 그래서 스페인에선 이것을 망각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가 잊혀진 역사를 좀 발굴하고 재정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최근에 오면서 나아가게 돼요. 그게 중간에 나왔던 역사기억법. 실제로 스페인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내전에 희생됐던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법이 발동이 된 거고요. 이 영화를 찍고 있는 과정이던 2021년 7월에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법안이 또 하나 발행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집단 매장지 발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던 국가 산업인데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내겠다는 스페인 국가의 의지가 요즘에 조금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를 이 영화에서 알모도바르가 하고 있다라는 아주 길고 긴 재미없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길고 뭐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너무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그쵸.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공감하면서 이 이야기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서가 늘 비슷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스페인 영화를 보면서. 근데 이 주인공들의 연령대가 다르잖아요. 이 세대가 굳이 달랐어야 했던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자신의 뿌리를 찾거나 역사를 찾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거를 좀 관객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잊혀져 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우리는 한 번씩 짚어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감독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주인공들의 연령대가 보면은
야니스는 사회생활을 좀 한 것 같고 뭐 정확한 연령대가 나오진 않지만 아마 3, 40대 정도가 네. 되지 않았을까. 좀 있으면 마흔이다 막 이런 네네네. 그 정도의 나이대고 아나는 이제 갓 학교를 졸업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곧 20살에 20대에 진입하려는 나이대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 두 주인공의 세대 차이를 벌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현재 간극을 계속해서 벌려놨다가 이걸 좁혀가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알모도바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스페인에서는 민주주의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가 과거의 뿌리를 좀 찾아가고 폭력을 극복하는 노력을 주도해야 하는데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구분도 사실 이 사람의 영화에서 늘 되풀이 되어온 주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세대가 이렇게 다르니까 우리는 안 통해가 아니고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려고 하는 각 세대가 서로 다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모도바르가 이 영화의 아나의 캐릭터를 표현하기로는 보수적인 교육을 받은 세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나는 전쟁으로 인한 그 세대 간 트라우마에서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어떤 나라에 살고 있고 당신의 부모 세대와 조부모가 어떤 나라에 살았는지에 대한 뿌리를 야니스가 알려주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나의 입장은 처음에는 좀 견고한 것 같아요. 아니 무덤을 파헤치는 대신에 미래를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대사를 하기도 하죠. 그럴 때 아나에게 야니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덮은 과거에 대해서 너는 관심 가질 나이가 되지 않았니? 라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야니스라는 인물을 알모도바르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입장으로 감독이 만든 거기도 해요. 그러면서 야니스 또한 자기가 숨기고 있던 스페인 내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두 시체의 구덩이를 숨겼다면 이 사람은 진실의 구덩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입장을 취하죠. 말하자면 이 영화는 그 구덩이의 진실에 다가가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재밌는 장면은 그거였어요. 여기서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친모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입 벌려보라고 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나중에 장면을 보면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서 똑같이 유전자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말하자면 진실은 어떻게 지워질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이야기였으면 저는 이 영화가 좀 와닿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런데 이야기는 정치적인 무언가에 대한 회복이라기보다 인권과 존엄성을 좀 되찾아 주려는 과정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뼈를 발굴하는 작업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묻혔던 뭐 뼈 조각을 찾는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들의 인생을 좀 복원하는 느낌이 드는 장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딸랑이를 들고 있었고 결혼 반지엔 아내의 이름을 새겼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묻혀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발굴해주는 느낌으로 이야기가 가기 때문에 그 인권과 존엄성을 찾아주려는 어떤 노력으로서 그 영화가 보이기도 하죠. 네. 알모도바르가 애초에 영화를 만들게 된 것 자체가 이 시대 배경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텐데요. 알모도바르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로부터 아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세대였고 그런 식의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온 세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저희보다 윗세대가 그랬듯이 반공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자랐던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뭐 학교나 종교학교에서는 지금도 그런 식의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975년에 그 프랑크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이 사람이 사망한 다음에 항상 그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갑자기 다음날 짠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한 2년 동안 혼란기가 있다가 자유의 느낌, 그러니까 본인이 받았던 이제 정말 뭔가 우리가 달라지려고 한다는 느낌을 알모도바르는 1977년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시기와도 겹쳐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군가 허락해서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취득하려고 한다는 그 느낌을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던 초기에 받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 순간에 나온 어떤 사회적인 에너지,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열망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하여금 영화를 만들게 영감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무언가와 알모도바르의 영화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겁니다. 그렇다면 출산과 모성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폐허가 됐던 무언가들을 재건하는 과정으로서의 모티브로 출산과 모성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캐릭터 설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기서 야니스가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배우들이 캐릭터를 분석하고 연기를 준비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 영화의 야니스 역으로 스크립트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직업 설정에서 어떤 디테일들을 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사진을 찍는 사람이란 설정에 대해서는? 글쎄요. 사실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충분히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얼마나 이 사람이 직업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살아가면서 아이도 기르고 이렇게 헤쳐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강함을 야니스한테 더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사진작가로서는 글쎄요. 왜 하필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을까요? 왜 하필 사진을 찍었을까? 제가 생각한 건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게 프레임을 보는 일이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이에요. 누군가의 시각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한데 이 영화에서 야니스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잖아요. 네. 저는 그게 괜히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식으로 물건을 찍는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모델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는지 네. 이 사람에게서 어떤 것들을 보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곧 야니스라는 사람의 시선을 얘기해주는 장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은연중에 우리가 야니스란 인물의 시선으로 계속해서 따라갈 것이라는 걸 직업으로서 이미 암시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사진은 기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겨지는 어떤 역사라는 거죠. 사라진 이들의 사진이 영화 안에 등장을 계속 등장하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니스가 찍은 건 아니지만 뭐 유골들이 묻힌 곳에서 새롭게 사진을 네. 사람들이 찍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록이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이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야니스의 직업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정부가 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사진에 그렇죠. 더 가깝게 네. 그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건 역시 뭐 뿌리로 이어지는 네. 역사와도 좀 관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아찔했던 게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너무 심장이 콩닥거리는 느낌으로 봤거든요. 그쵸. 이게 시간을 잠깐 보신 분들이랑 알겠지만 1시간 반 동안 혼자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30분 동안 막 와랄랄라 얘기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니스 입장이라면 막장 들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기 어. 딸이 아닌 걸 알았어. 그리고 이게 누구의 딸인지도 알 것 같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솔직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저라면 아이를 정말 아무도 못 찾는 곳에 둘이 가서 살 것 같은 거예요. 다 끊고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야니스가 너무 모성애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강한 나머지 그리고 너무너무 진실된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을 좀 바로 보는 사람이어서 이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답게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신다고요?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그럼? 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청스러움이 진짜 웃겼는데 갑자기 막 유전자 검사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유전자 검사하자고 할 때 제가 엄청 티났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모두 해나가는 사람이라는 점이 굉장히 재밌었고 야니스 입장이라면 진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 딜레마를 계속해서 관객에게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또 보여주지 않았나. 저 직감은 진짜 무서워요. 네. 그리고 저는 유전자 검사가 뭐 일치합니다 뭐 이런 장면을 다른 나라 영화에서 보게 될지 몰랐어요. 저도요. 되게 익숙한 설정이잖아요. 당신은 친모가 아닙니다. 이런 거 보는 거. 네. 뭐 눈물 뚝.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장 드라마적인 설정인데, 막장 드라마가 되지 않는 그 한 끗의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 이런 고민도 사실 했었죠. 제가 그거를 한 번 더 느꼈던 게 귀향을 보고서도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솔직하고 진실하게
진실된 마음을 본인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너무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을 제대로 사과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상대도 저 사람이 너무 진솔하게 사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서로 책임져주고 어쩌면 굉장히 도덕 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엔딩이 다 아름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했어요. 저는 이런 설정도 그렇고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한 끗의 차이를 만드는 건 방금 말씀하신 솔직함인 것 같아요. 페인 앤 글로리 같은 영화도 감독이 너무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이야기에 굉장히 함몰될 수 있는 지점이 아주 많은, 본인의 연민에 막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영화인데 그 영화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자전적인 이야기를 만든 어떤 감독의 영화를 보면 본인에게 엄청 취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 네네. 영화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진짜 뭘까? 근데 그건 정말 솔직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더 판타지 같이 느껴진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다 같이 화합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같이 아이랑 이제 셋이 같이 밥을 먹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네 동생이 태어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환타지인데?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이게 현실로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잘못을 얘기했을 때, 그 순간은 당황할지언정 나중에라도 충분히 너를 이해하고 나도 너에게 아이를 아예 안 보여주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이라는 동물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도망간다고 하시는 저는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자연스럽게 갔는데 야니스는 새 아이를 가지게 되고 아나와 좀 느슨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 것처럼 영화가 끝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그 결말의 인상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미래를 어떤 구상을 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이어져 내려온 것, 유산에 대한 파악들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엔 이 영화가 끝나는데 앞에서 계속 봤던 어떤 장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의 결말을 보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야니스와 아나가 처음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겐 굉장히 생뚱맞은 전개처럼 보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장면이 제가 왜 인상적이었냐면 키스를 하는 앞에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네. 거기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니스 가문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쵸. 네, 싱글맘으로 자기를 키웠던 어머니, 할머니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그쪽 가문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에게 태어난 우리의 딸, 아직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이 세실리아를 위한 건배를 하고 나서 두 사람 키스를 하거든요. 그 모든 여성,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그 유대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엔 영화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과 계속 연결해서 이 장면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는 또 보게 되면 그 황홀한 색감 같은 것에도 계속 반하게 되는 영화이긴 하잖아요. 그쵸. 색감을 얘기하기엔 저희가 오늘 의상 색깔 너무 칙칙하긴 한데 어쨌든 그 스페인 영화 혹은 알모도바르 영화 특유의 그 다채로운 색감과 스타일에 대한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게 스페인 영화여서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역시 감독님의 영화이기 때문에 더 색채감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배우들이 입고 나오는 옷들이 정말 컬러풀해요. 웬만한 감독님들이 피할 모든 의상들을 다 입고 나오고 심지어 빨간색의 의상들은 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특히 이제 중간중간에 가끔씩 빨간색을 입고 나오는 야니스가 입고 나오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에 이제 빨간 스웨터를 입고서 이제 DNA 샘플을 받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고선 이 빨간색이라는 게 이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 색인지 얼마나 생명력을 갖게 해주는지 그리고 이 캐릭터의 의지라든지 이런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알모도바르 영화 보면 그 색감에서 늘 정말 엄청난 생동감? 막 꿈틀거리는 생명력?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 색감 활용의 최고봉을 보실 수 있는 영화는 페인 앤 글로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안토니오 반데라스, 그러니까 본인의 자전적인 캐릭터를 투영한 그 인물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실제 알모도바르의 아파트예요. 그리고 세트를 지었지만 이 세트도 거의 자기 집으로 옮겨온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만들었는데, 알모도바르는 실제로 뭘 살 때 이게 내 영화에 나오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산대요. 네, 뭔가를 살 때 가구를 네. 사든지 뭐 그림을 사든지 네. 뭘 살 때도 내 영화 중 하나에서 얘들이 자리를 어딘가에 가겠거니라는 생각으로 사는데, 왜 그렇게 항상 미술에 화려하게 집착을 하세요? 왜 이렇게 화려한 색감을 쓰세요? 라는 질문을 누군가 하면 항상 알모도바르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캔노치나 다르덴이 아니기 때문이죠.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스타일을 저는 만들지 않습니다. 라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저의 영화는 누군가의 삶을 대변합니다. 저는 삶에 대한 영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영화라는 건 일종의 가공물이기도 하죠. 이런 기교를 부리면서도 캐릭터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영화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처음에 두 사람이 이제 조리원 동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아나의 엄마가 처음이 아니죠. 두 번째인가 이제 오디션에 합격해서 딱 들어서요. 그래서 소파에 앉고 이제 아이를 가진 이 두 엄마는 침대 쪽에 나란히 앉는데, 이 두 엄마의 뒤쪽은 노란색이었고요. 이 아나의 엄마의 뒤쪽은 하늘색인가 약간 푸른색 계열이었어요. 파란색 계열인데 거기서 딱 뭔가를 보여주는 느낌이 되게 컸어요. 이 사람과 이 두 사람은 다르다. 다른 엄마의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고, 이 아나 또한 야니스와 같이 어떤 모성애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암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또 미술이 쓰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그냥 좀 강렬하게 남았던 거는, 저는 야니스의 테라스에 식물이 많은 거, 그리고 거기에 빨간색 재떨이조차도 예뻤다는 거. 그게 좀 강렬하게 좀 남았어요. 테라스에 식물을 놓는 것도 알모도바르의 취향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알모도바르 영화에서 아파트 테라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영화는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예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집 안에서 다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테라스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테라스 장면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거기도 식물이 정글처럼 막 우거져 있던 풍경들이 생각이 나고, 여기서 그 미술의 활용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본인의 욕망을 드러내는 장면에서는 이렇게 컬러풀한 화면들을 쓰고 있고, 고백을 하는, 아이에 대한 고백을 하는 그 장면부터 갑자기 영화의 조도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니스가 둘 다 잃을 게 내가 너무 무서웠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어두운 침실에서 네.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굉장히 작은 빛에 의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뒤에 남자 배우는 막 보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아나가 아이를 데리고 떠난 다음에 아르투르가 집에 왔을 때도 그 부엌 간접등만 켜고 색채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감정에 따라 사실 색채와 빛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아이가 떠나고 본인의 진심이, 아주 초라한 진심이 발각해졌을 때는 영화 전체에서 빛과 색감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하실 거예요. 아까 의상에 빨간색 얘기하셨잖아요. 페넬로페 크루즈는 그 의상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빨간색을 의상으로 선택을 하면 갑자기 이 주인공의 캐릭터가 스릴러적인 면모를 가진 무언가로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배우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을 보면 야니스가 아나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은연중에 이 장면이 갑자기 스릴러로 치환이 된다거나 밀실 공포로 바뀐다거나 네. 이런 식의 상상을 누군가는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빨간색은 알모도바르가 여주인공에게 늘 입히는 색상이기도 해요. 아마도 그런 식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할 것이고, 본인의 인터뷰 의상도 늘 빨간색이 맞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과도 맞닿은 색이기도 할 텐데, 이 영화 이후에 틸다 스윈튼과 함께 찍은 휴먼 보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틸다 스윈튼에게 빨간색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라는 색상 역시 알모도바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색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모성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왜냐하면 알모도바르 영화에서 늘 모성의 환상성에 대한 비판도 있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어머니들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늘 고통받는 어머니들이 모든 걸 끌어안을 수 그쵸. 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네, 저는 그래서 다양한 어머니의 모습들이 보였던 것도 좋고, 아나의 어머니 또한 사실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꿈과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아이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그냥 인생의 다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누구는 다시 그거를 회복하고 싶어 하면서 또 잘 해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묻어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야니스처럼 정말 따뜻한 가정에서 이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나도 나중에 아이를 저렇게 가져야 되겠다. 하지만 누군가가 원치 않는다면 난 그 사람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난 그래도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진취적으로 또 생각하는 다양한 어머니들이 나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탓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을 설명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모성은 애초에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걸 뭐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모성을 이용해서 계속 그리고 있다는 점이 저도 참 좋았고, 모두가 불완전해요. 네. 아나는 아나 나름대로 처음엔 좀 책임감이 부족한 엄마처럼, 물론 원치 않는 임신이었고 너무 폭력적인 임신이었지만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고, 야니스도 사실은 보수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아빠 없는 아이를 낳은 거죠. 그렇죠. 본인의 선택으로. 그리고 본인의 일과 육아를 조율해야 되는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고, 아나의 어머니 테레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쵸. 말하신 것처럼 성공을 향한 욕망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고, 아내와 엄마보다는 배우가 되고 싶었던 네. 사람이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엄마와 모성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 그리고 있는 것은 결국 그렇게 다양한 어머니들을 통해서 부재하는 아버지들이거나 혹은 본인이 스스로 자격을 상실해버리거나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남아서 어떻게든 자기의 역사를 재건하고 딸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 그 아르투르에게 그냥 원하는 아이를 거의 뭐 취한다라는 식의 표현도 쓰셨는데, 저는 그 표현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아르투르 처음에 그 관계를 갖는 장면 바로 다음 장면이 분만대기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게 해주는 역할 같이 남자를 그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역할도 있죠, 영화 안에서. 근데 반면 같은 그 아주 친밀한 섹스 관계의 장면이라도 야니스와 아나의 장면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교류가 충분히 있고 설득력 있는 묘사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아버지들의 부재, 아버지들이 자격을 상실하는 법, 이런 것들을 더 확실히 상상할 수 있는 장면들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 영화가 말하는 거는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적이지만 영웅적인 그 강인함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파괴된 무언가에서 재건하고 다시 연결하는 그 여성들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건 결국 알모도바르가 항상 가장 잘해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어떻게든 발견하고 그걸 생생한 생동감으로 유지하려는 아주 강인한 삶에 대한 의지를 빛낸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알모도바르의 영화의 가장 연장선에 있기도 하고 또 가장 멀리 나아간 영화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그 아나가 처음 이제 집에 찾아왔을 때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가르쳐 줄게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도 뭔가 부모에게 받아야 되는 어떤 지혜, 가르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아나한테는 없었고 익숙하지도 않고, 하지만 누군가가 또 아나의 어머니처럼, 야니스가 아나의 어머니처럼 다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또 그 자리를 이렇게 잘 메꿔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성의 연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도 잘 표현된 것 같아서 그 장면도 참 좋았어요. 저는 그냥
뭐 반은 농담을 하는 말이지만 저희 둘의 관계를 생각하기도 했어요. 물론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셨지만 제가 부족한 사랑을 더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늘 받기만 해서 어쩌죠? 저희가 같이 요리를 할 때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은연중에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제 주방에 더 많이 계신 분이. 그렇죠. 이 집 주방은 거의 제 주방처럼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TMI였고요. 그 채팅방을 열어서 이야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올리셨네요. 저희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네, 입장만 하시고 아무런 의지 표명을 하지 않으셔서 그냥 저희가 알아서 많은 얘기를 한 걸로 생각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시간도 마침 1시간이 훌쩍 지난 상황이네요. 아, 그거 하나 물어보셨었잖아요, 저한테. 뭘 물어봤죠, 제가? 한국에서 만약에 찍게 맞아. 된다면. 네, 이 영화를 만약에 한국에서 리메이크하게 된다면 네. 뭔가 거창한 답변을 준비해보셨군요. 아니요, 거창한 건 아니고요. 궁금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문정 기자님이 어떤 배우를 초이스할까라는 게 조금 궁금했어가지고 아, 저는 사실 배우를 떠올리지 못했어요. 감독님을 떠올리셨나요? 네, 누가 아. 리메이크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일단 먼저 얘기하세요. 저는 감독님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오히려 배우 염정아 선배님과 네 조효정 선배님이 야니스, 야니스, 네. 네. 그리고 이솜 씨나 김고은 씨가 아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겠다. 저는 누구 생각했는 줄 아세요? 이경미 감독님. 그 비밀은 없다에서 이런 엄마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새로운 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약간 있는 무서운데요? 분들인데. 네, 그 영화가 서스펜스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거 되게 재밌겠네요. 이경미 감독이 연출하고 염정아 혹은 조여정 혹은 이솜 혹은 김고은이 베스트 출연하는 아닌가요? 제안해볼까요? 리메이크로? 그쵸. 네. 이 영화들을 외화들을 볼 때 항상 뭐 리메이크 된다면 혹은 한국 캐스팅으로 바꿔본다면 누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것들이 하나의 재미 포인트이기도 해서 제가 예리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데 굉장히 최적의 캐스팅을 해주셨네요. 네. 전 염정아 선배님이 사실 탁 떠올랐어요. 뭔가 좀 어머니로서의 강한 역할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그런 딜레마적인 모습들, 자신이 감추고 싶은 거짓과 진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표현해 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둘 다 뻔뻔하게 한 얘기라고 얘기하진 않네요. 그러니까요. 다행이야. 네, 가상 캐스팅에 대한 얘기까지 그냥 재미로 어디까지나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본인이 출연하지 않은 영화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늘 재미있고 좋은 영화를 보면은 막 얘기하고 떠들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어지고 막 이 영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누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데, 그래서 영화음악, FM 영화음악 할 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나는 영화만 연기 안 하고 영화만 계속 보고 살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때 진짜 막연하게 하곤 했었는데, 그만큼 좋은 영화를 만나면 참 기쁜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 혹시 영화 관계자들이 와 계시다면 한예리 씨가 좋은 영화를 보면 막 얘기하고 싶으시다고 하니 주저없이 섭외를 좀 해주시기를 지구의 여왕. 네, 한번 노려보세요. 한번 배우 자리에. 왜 이러겠어요, 여신님. 왜 이러세요? 그래서 어쨌든 더 많은 영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머지않아도 작품으로도 한예리 씨 작품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이제 좋은 영화 참 만나고 싶은데 지금 아직 코로나로 이제 영화 산업이, 영화 제작이 어제 있지가 않아서 빨리 정리돼서 다시 극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늘 페롤레마너스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은 영화에 대한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인사 한마디만 더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만나서 뵙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만 즐거웠나?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들이 되게 오랜만에 가져서 즐거웠고요. 이런 영화들을 만날 수 있고, 네, 이런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까 아카데미 얘기로 시작을 해서 오늘 뭐 윌 스미스처럼 무대로 난입하는 분이 안 계신 걸 보니 우리가 말실수는 하지 않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알모도바르의 추천작은 꼭 한번 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알모도바르의 영화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